미네소타주 이민단속 총격 사망 사건과 관련해 총격 당시 단속요원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곳곳에서 변인 트럭을 이용한 차량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 100구 이상의 유해를 훔쳐온 도굴범이 체포됐습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지역 주유소 여러 곳에서 오염된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새해 첫 주를 맞아 학생과 어르신 등 한인들을 대상으로 새해 소망을 물어봤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의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 오브 호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 오브 호프 제공입니다. 변치 않는 신념과 열정, 리차드 호프만. Life is full of trouble. Whenever you need my help, I will be there. 신념을 실천하는 사람을 믿습니다. UCLA 법대 1250만 불 초대형 승소, 천재그룹 멘사 회원.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차드 호프만 법률그룹 323-782-860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9일 첫 소식입니다. 미네소타에서 이민단속 요원이 37살 백인 여성 르네 굿을 사살하는 정황이 담긴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주민들의 항의 시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연방정부가 주정부의 수사 참여를 배제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나세웅 특파원입니다. 총격을 가한 이민단속국 요원이 휴대전화로 채증한 영상입니다. 차량 운전석에 있는 르네 굿을 향해 요원이 다가갑니다. That's fine, dude. 주변에 있던 르네 굿의 파트너가 요원을 차량하며 항의합니다. It'll be the same plate when you come talk to us later. Go get yourself some lunch, big boy. 차량이 살짝 후진한 뒤 앞으로 가려는 순간 총격이 가해집니다. 직전까지 명백한 위협 발언이나 급격히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앞서 국토안보부는 숨진 르네 굿이 차량으로 요원을 들이받으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반대되는 정황이 또 드러난 겁니다. 공개된 다른 영상엔 총격 당시 요원이 차량 앞이 아닌 옆에 서 있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합동수사를 약속했던 FBI가 민주당 성향이 강한 미네소타주를 수사에서 배제하자 지역 당국은 트럼프 행정부가 사실상 결론을 정해놓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This is not a time to hide from the facts. This is a time to embrace them, making sure that we're pushing for transparency. 트럼프 대통령은 주정부가 무능해 증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라며 베센트 재무장관을 미네소타주로 보내 보조금 횡령 사건을 쟁점화했습니다. These funds could have potentially been diverted to the terrorist organization. So we are going to track this everywhere. 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미니애폴리스에선 숨진 르네 굿의 추모 집회가 열렸고 사흘째 수백 명이 항의 시위에 나서면서 갈등이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니애폴리스의 총격 사망 사건의 파장이 교육계와 학생들 사이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마샤 하워드 미네폴리스 교사협회장은 르네 니콜 굿 총격 사망 사건으로 도시 전반의 안전 문제가 우려된다며 앞으로 한 달간 학생들의 선택에 따라 등교 없이 온라인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교육청에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네폴리스와 세인트폴의 주요 학교들은 아이스 단속에 반대하며 휴교에 들어갔고 일부 학교는 대면 수업이 취소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로빈스데일 쿠퍼와 화이트베어 레이크스 등 여러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고 거리로 나와 이민 단속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몇 시간 만에 아이스 요원이 학교를 급습해 학생들을 위협하고 교사를 체포하면서 반발이 거세졌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사건 당시 연방요원의 시점에서 촬영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건 경위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찬반 논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일대에서 견인 트럭을 이용한 차량 절도 사건이 잇따르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샌버나디노 카운티 셰리프국은 최근 흰색 견인 트럭이 거리에 주차된 차들을 단 몇 초 만에 리프트에 고정한 뒤 그대로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차량이 합법적으로 견인된 것으로 오인해 경찰에 확인을 요청했다가 견인 기록이 전혀 없는 절도 사건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보가 부족해 차량 행방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CCTV 영상과 피해 사례가 잇따라 공유되며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다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현재 특수수사부서를 투입해 집중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직적인 차량 절도 범죄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펜실베니아 주에서 100구가 넘는 유해를 훔친 도굴범이 붙잡혔습니다. 예이던 경찰국은 지난 6일 저녁 8시쯤 마운트 모리아 묘지에서 유해를 도굴한 뒤 포대자루와 쇠 지렛대 등을 들고 나오던 34살 조나단 게를라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델라웨어 카운티 검찰은 체포 당시 경찰이 마주한 장면은 마치 공포 영화를 보는 것 같았다며 믿기 힘든 상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After 30 years now, I can say this is probably the most horrific thing that I've seen. And again, to the families, as the district attorney pointed out, we all have loved ones that passed. Like, rest in peace is rest in peace. And this. 경찰의 수사 결과 게를라흐의 자택 지하실에서 두개골 등 유해 100여 구가 추가로 발견됐으며 게를라흐 명의의 보관함에서도 8구의 유해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유해와 함께 매장돼 있던 것으로 추정되는 보석류 등도 압수했고 일부 유해는 200년이 넘은 것이고 신생아의 유골도 포함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를라흐는 현재 불법 침입과 절도, 시신 훼손 등 496건의 혐의로 기소됐으며 보석금은 $100만 책정된 상태입니다. 콜로라도주 덴버 메트로 지역의 일부 주유소에서 오염된 휘발유가 판매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콜로라도주 석유공공안전국에 따르면 지난 1월 7일 오후 2시부터 8일 오전 8시 사이 덴버 지역 내 킹스퍼스 주유소 13개 지점과 코스코, 머피 익스프레스 등 일부 주유소에서 오염된 연료가 판매됐습니다. 콜로라도주 핸더슨에 위치한 연료 터미널에서 잘못 적재된 연료가 여러 주유소로 배송되면서 문제가 발생했고 오염된 연료는 무연 휘발유에 디젤이 혼합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국은 이 같은 연료가 차량 시동 불량이나 엔진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오염된 연료 제거와 연료 시스템 점검, 연료 교체 작업이 필요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영향을 받은 모든 주유 라인을 폐쇄하고 복구 작업에 착수했으며 주 저녁에 주유소를 대상으로 연료 상태를 점검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유소 측은 피해 차량에 대한 문제 해결을 지원하겠다며 해당 기간에 주유한 고객들에게 주유소에 직접 문의하거나 콜로라도주 석유공공안전국에 민원을 접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타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을 활용한 처방전 재발급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유타주는 AI 의료기업 닥트로닉과 협약을 맺고 AI 챗봇이 환자와 상담한 뒤 처방전을 재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AI는 의사의 직접 개입 없이 환자 신원과 진료 기록, 약물 복용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고 환자는 고혈압 약과 당뇨약, 경구 피임약 등 200여 종의 일반 의약품을 다시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마약류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은 발급이 제한됩니다. 당국은 불필요한 병원 방문을 줄이고 의료비 부담을 낮추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며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환자 경험과 의견을 토대로 제도 도입 여부를 엄격히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환자들은 처방전 재발급을 위해 주치의를 만나려면 최대 2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며 이를 환영하는 반면 의학계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해 의학적 결정이 내려지는 것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새해 첫 주가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새로운 목표와 다짐을 세우고 있는데요. 한인사회 역시 취업과 건강, 가족의 행복까지 저마다의 바람을 안고 새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주 한인들의 목소리를 김다혜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2026년의 첫 주가 지나갔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건강과 학업, 진로 등에서 새로운 목표를 세우며 다시 한번 힘차게 출발합니다.
한인사회 역시 크고 작은 바람과 함께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은 취업과 미래에 대한 계획을 이야기했습니다. 올해는 졸업도 잘하고 그리고 취업까지 성공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바쁜 학업 속에서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균형을 찾겠다는 다짐도 이어졌습니다. I think this year I really want to focus on prioritizing my health. I realize as a student in college, I oftentimes prioritize academics and social life over my mental and physical health. So I think this year I really want to work towards making myself feel mentally and more physically healthy. 개인의 목표를 넘어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I hope my beautiful daughter and my son have a great year growing up as a child and have beautiful memories with their family. How about you? Do you have anything you want for 2026? No? Okay. I love you. 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한인 사회가 다시 활기를 되찾길 바라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되게 오래 살았는데요. 많은 가게들이 문 닫고 막 바뀌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올 때마다 느끼는 게 그게 조금 마음이 아파서 저희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한인 사회 이렇게 비즈니스들 많이 서포트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계속 이렇게 스몰 비즈니스 서포트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무엇보다 모두가 무탈하고 평온한 한 해가 되길 바라는 어르신들의 소망도 전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으니까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야죠. 딴 거 없어요. 새해에는 행복하고 건강하고 국민이 전부 다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사람, 진짜로 우리 한국 사람들 건강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네. 건강과 학업 그리고 가족까지 새해를 맞은 한인들의 소망은 서로 조금씩 달랐지만 보다 안정되고 행복한 한 해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하나로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김다혜입니다. 미국 마트에서 쉽게 살 수 있는 트레이더조 토트백이 지금 해외에서는 없어서 못 구하는 패션 아이템이 되면서 수만 달러에 재판매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레이더조 매장에서 $5 미만에 판매되는 재사용 토트백이 런던과 멜버른, 도쿄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미국에서만 구할 수 있는 한정 가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희귀 디자인이나 단종 모델은 패션 인플루언서와 수집가들 사이에서 소장 가치가 있는 패션 아이템으로 인식되면서 수백 달러에서 많게는 5만 달러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토트백이 단순한 장바구니를 넘어 미국 여행을 다녀왔다는 인증이자 트렌드에 앞선 사람이라는 상징으로 여겨지면서 인기가 더욱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레이더조 측은 토트백을 미국 내 매장에서만 판매하고 있으며 재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미국 내에서도 트레이더조 토트백은 수차례 품절 사태를 빚어왔고 1인당 구매 수량 제한까지 적용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수년 만에 처음으로 6% 아래로 하락했습니다. 몰기지 뉴스데일리에 따르면 3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가 어제 6.21%에서 오늘 오전 5.99%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2023년 2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금리 하락은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주택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2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을 지시한 직후 나타났으며 이처럼 하루 만에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평가됩니다. 연방주택금융청은 페니메와 프레디맥 등 주택금융기관이 이미 3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시작했다며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을 통해 대출금리와 월 상한금을 낮추면 주택 구매 부담이 완화되고 건설과 구매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미국 주택 소유자들의 평균 대출 금리가 4.4%로 이미 안정적인 수준이고 2천억 달러 규모의 매입이 전체 몰기지 시장의 약 1.4%에 불과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월 마지막 주부터 2026년 세금 신고 접수 시즌이 시작됩니다.
국세청 IRS는 1월 26일부터 2025년도 세금 신고 접수가 시작되고 4월 15일에 마감된다며 납세자들에게 서둘러 준비해 여유 있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이번 세금 신고 시즌에는 지난해 통과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따라 여러 변경 사항이 적용된다며 사전에 숙지해 두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초과 근무 수당과 팁 소득에 대한 감면 혜택이 새로 도입됐고 지방세 공제 한도도 기존 $10,000에서 $40,000로 대폭 상향되면서 환급액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IRS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환급금은 약 $3,200였으며 올해는 $1,00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는 보통 3주, 우편 신고는 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온라인 신고의 경우 접수 24시간 이후부터 IRS 웹사이트에서 환급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을 넘길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연장을 신청할 경우 10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새해 첫 정상회담 상대는 중국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일본을 방문해 다카이치 총리를 만납니다.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대만 유사시 발언으로 외교적 고립 상태에 몰린 일본 총리와 이 대통령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3일 일본 나라현을 방문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와 정상회담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3박 4일 중국 국빈 방문 일주일 만입니다. 작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와 남아공 G20 정상회의에 이어서 이번에는 일본 나라에서의 회담으로 양국 정상이 세 차례 만나게 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경주 에이펙 당시 다카이치 총리를 처음 만나 다음에는 고향인 나라현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는데 2달여 만에 답방이 성사된 겁니다. 다음은 셔틀 외교의 정신상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본인도 아주 흔쾌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청와대는 셔틀 외교를 통해 정상 간 신뢰를 강화하고 스캠 등 초국가 범죄 대응과 미래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늘려가는 게 이번 방일의 주요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은 지난 1942년 조선인 136명이 수몰된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도 인도적 측면의 협력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최근 대만 문제를 두고 충돌을 거듭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두 나라를 잇따라 방문하는 만큼 동북아 갈등 상황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정상회담 당시에도 두 국가 사이에서 외교적 균형을 찾기 위해 노력했던 만큼 이번에도 한쪽에 무게를 싣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매우 제한적으로 보여집니다. 나설 때 나서야지 안 나설 때 나서면 별로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대통령은 2차례 정상회담과 공동 언론 발표, 만찬에 이어 이튿날 현지 동포들을 만난 뒤 1박 2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결국 밤늦게까지도 마무리되지 못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추가 기일을 잡아 결심을 마저 진행하기로 하면서 특검의 구형도 미뤄지게 됐습니다. 송정훈 기자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이 다음 주 화요일로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어제 마무리될 예정이었던 윤 전 대통령 등 피고인 8명의 내란 사건 재판 결심을 오는 13일 이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란 사건 결심 공판은 앞서 어제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에서 시작됐습니다. 재판에선 특검 측의 구형에 앞서 피고인 측의 증거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증거조사 시간엔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도 듣기로 했는데 특히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은 마치 선수를 교체하듯 차례를 바꿔가며 8시간 넘는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중대한 분량이 한 400쪽 될 것 같은데요. 300에서 400쪽. 그러면 다음에는 어느 변호사님이? 김진희 변호사가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권우현 변호사가 하고. 윤 전 대통령 측도 증거조사에서 최소 6시간 이상의 의견 진술을 예고한 상황에서 재판이 하염없이 길어지자 재판부는 결국 추가 기일을 지정해 재판을 마무리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변호인들 간의 협의 끝에 오는 13일 결심 공판을 이어가기로 결정됐고 윤 전 대통령 측을 제외한 다른 피고인 변호인들의 의견 진술까지 듣고 일단 어제 시작된 공판은 끝났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주 화요일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 측 증거조사와 특검의 구형 그리고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까지 모두 마무리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을 두고 장시간의 회의를 거쳐 결정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량도 화요일에 공개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자술서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거세지는 파장에도 김 시의원은 가족여행, CES 참관 등을 다 마친 뒤인 오는 12일 귀국할 예정입니다. 이승현 기자입니다. 미국에 머무르고 있는 김경 서울시 의원이 공천헌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최근 자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자술서에는 2022년 지방선거 전 강선우 의원 측에 공천헌금 1억 원을 건넸다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뇌물 혐의를 돌연 인정한 건데 앞서 강 의원이 내놨던 해명과도 일치합니다. 공천헌금 수수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되자 강 의원은 현금 전달 사실을 인지하고 즉시 반환을 지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김 시의원은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는데 불과 11일 만에 입장을 180도 바꾼 겁니다. 이에 양측이 수사를 앞두고 일종의 진술 맞추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MBC 보도로 미국 CES에 참석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극대화된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뒤늦게 경찰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김 시의원은 월요일인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귀국 즉시 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늑장, 부실 수사 비판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김 시의원은 텔레그램과 카카오톡 계정을 새로 만드는 등 과거 통신 기록을 지우려는 듯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결국 경찰의 안이한 대응이 공천헌금 수수 관련자들이 입을 맞추고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과거 보좌진에게 한 모욕적 발언이 담긴 녹취가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여기에 부정적인 수법으로 서울 강남 아파트에 수십억 원대 로또 청약까지 당첨됐다는 의혹이 더해졌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바른정당 의원 시절 보좌진과 나눈 통화 녹음입니다. 기가 막혀서. 핸드폰으로는 검색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알아? 그것도 몰랐단 말이야? 너 그렇게 똥오줌을 못 가려? 보면 모르겠어? 말 좀 해라! 녹음 파일을 공개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밤 10시가 넘은 시간 이 후보자가 언론 모니터링 문제로 폭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른바 로또라 불리는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에 부정 당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재작년 이 후보자 남편이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의 분양가는 37억 원대. 현재 시세가 90억 원대로 차익만 수십억 원에 달하는데 분양 당시 40평형대 일반 공급은 단 8가구에 불과했습니다. 이 후보자 남편은 결혼 뒤 혼인신고를 안 하고 세종에 사는 장남을 부양 가족으로 올려 청약 가점 만점으로 당첨될 수 있었습니다. 위장 전입과 위장 미혼이라는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로또 청약에 당첨된 겁니다. 위선과 내로남불로 가득 찬 인물, 장관직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인물에 여기에 통일교 핵심 인사로부터 고액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론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 후보자가 장관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여론은 47%, 적합하다는 16%에 3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부적합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받아들이기 힘들 만큼 매일매일 각종 의혹과 비리가 다 터지고 있잖아요.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도 후보자가 결자 해지해야 한다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촉구한 가운데
민주당 지도부는 19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지켜보자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실력 있는 변호사가 필요하십니까? 60년 역사의 대형 로펌 KMFM 로펌의 최미수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교통사고, 민사법, 형사법, 가정법 등 풍부한 경험과 최고의 실력으로 완벽하게 도와드립니다. 최고의 보상을 책임지는 실력 있는 대형 로펌, 도움이 필요할 때 강한 힘이 되는 변호사 KMFM 로펌 최미수 변호사 213-427-2350. 양로센터에 계신 어르신의 소셜연금과 메디켈 본인 부담금에 대해 많은 분들이 혼란을 겪습니다. 소셜연금은 평생 일한 대가로 받는 개인소득인데 양로센터에 계시면 이 돈을 모두 시설에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셜연금은 어디까지나 어르신 개인의 소득이며 시설의 소득이 아닙니다. 다만 메디켈의 종류와 시설 분류에 따라 이 소득 중 일부가 본인 부담금이라는 형태로 시설비에 사용될 뿐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어르신이 어떤 시설에 계신가 그리고 어떤 형태의 메디케어를 받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소셜연금을 받더라도 어떤 분은 한 달에 $35만 남고 또 어떤 분은 $60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먼저 어르신이 스킬드 너싱 퍼실리티라고 불리는 장기 요양시설에 계신 경우입니다. 이런 시설은 간호사와 의료인이 상주하며 병원급 관리가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메디켈에서 식사, 간호, 세탁, 생활 전반을 제공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소득 공제 폭이 거의 없고 개인 용돈으로 단 $35만 남습니다. 이 $35는 간단한 간식이나 개인 위생용품 정도를 구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금액입니다. 나머지 소득은 모두 시설비 부담금으로 계산되어 시설로 납부됩니다. 반대로 요양아파트, 가정집 형태의 양로원 혹은 IHSS 서비스를 받으며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경우 메디켈은 어르신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한다고 판단하고 실제 생활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보통 $600에서 $1000 사이 생활비를 본인에게 남겨주고 그 이후 남는 금액만 본인 부담금으로 계산합니다. 즉 병원급 장기 요양시설에 계시면 개인용 금액이 거의 남지 않지만 일반 양로원이나 자택생활의 경우에는 생활비 필요성이 인정되어 훨씬 많은 금액을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소셜연금을 시설에 넘긴다는 표현입니다. 소셜연금은 어르신의 개인소득이며 소유권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습니다. 다만 메디켈이 시설비 대부분을 대신 지불하는 조건으로 본인 소득 중 일부를 비용 분담하라는 규정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시설이 소셜연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계좌를 통제하려고 한다면 이는 불법입니다. 가족이 반드시 개입해 통제권을 보호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소셜연금은 개인소득이 맞고 장기 요양시설의 경우 $35만 본인에게 남으며 나머지가 본인 부담금으로 들어가고 요양아파트나 자택생활의 경우에는 생활비 인정으로 몇백 달러 이상 본인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든 차이는 거주 형태와 메디켈 종류에서 결정됩니다. 가족분의 시설이 어떤 분류인지 확인하시고 정확한 분담금을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월 9일 금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